우리가 정말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도대체 어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답이 되어준 시가 있습니다. 바로 백석 시인을 한 편지인데요. 같이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의 제목이 그냥 제목이 아니라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독특하죠? 이 기발한 생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네, 바로 이 시의 제목 남신해주 유동 박시봉 방인데요. 이걸 한번 풀어보면요. 남신해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 씨 댁에서 보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저 마지막 방이라는 한자가 바로 이게 편지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아주 솔직하고 내밀한 고백이 담긴 편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요. 바로 그 혹독했던 일제강점기입니다. 가족, 고향, 정말 모든 게 뿔뿔이 흩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죠. 시인 백석의 목소리는 바로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에서부터 우리에게 날아온 편지인 셈입니다. 그럼 이 편지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화자는 정말 깊고 깊은 절망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체 그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걸 잃어버렸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내도 없고 집도 사라졌죠. 심지어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하고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세상에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내던져진 거죠. 그렇게 춥고 쓸쓸한 거리를 헤매다가 겨우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방이요,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이 작고 초라한 공간이 바로 그의 무너져 내린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방에서 그는 정말 섬뜩할 정도의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존재 자체가 너무 무겁고 버겁고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깊은 자기 혐오에 뻗어 있는지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방에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작은 화로에 남은 재 위에다가 의미도 없는 글자를 썼다가 지웠다가 하는 것뿐이죠. 모든 의욕, 모든 기력을 다 잃어버린 정말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마치 소처럼 새김질을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새김질이라는 게 바로 되새김질이거든요. 소가 한번 삼켰던 먹이를 다시 꺼내서 계속 씹고 또 씹는 거잖아요. 화자도 똑같아요. 자신의 슬프고 어리석었던 과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꺼내서 곱씹고 또 곱씹는 거죠.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의 굴레에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이 끝도 없는 슬픔과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탈출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죠. 이것이 바로 화자가 도달한 감정의 가장 춥고 어두운 밑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180도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네, 그건 바로 이 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짧은 단어죠? 근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 하나가 깊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문을 여는 그런 경첩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 전체의 분위기를 그냥 단숨에 확 뒤집어버리는 정말 극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가 나오기 전에 화자의 시선은 계속 아래를 향해 있었어요. 화롯재를 들여다보고 방바닥을 뒹굴면서 자기 안에 절망에만 파묻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시선이 위로 향합니다. 하얀 문창을 보고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죠. 이 시선의 이동, 이게 바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던 그의 마음이 다시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위를 올려다보면서 그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삶은 어쩌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어떤 존재, 그러니까 거대한 운명 같은 게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을 마구 휘젓던 그 슬픔, 한탄,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요, 마치 흙탕물에 찌꺼기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앙금이 되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평온을 되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의 평온을 어느 정도 찾은 화자의 시선은 이제 좁은 방 안에서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자신의 새로운 다짐을 상징하게 될 아주 중요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그 존재는 바로 갈매나무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화자와 갈매나무의 처지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보세요. 둘 다 외롭게 홀로 서 있죠? 점점 어두워지는 시간 속에 있고요. 그리고 매섭게 내리는 눈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갈매나무가 바로 시인 자신의 모습, 또 다른 자아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이 모든 시련을 꿋꿋하게 견뎌내는 갈매나무를 보면서 화자는 생각합니다. 저 나무는 참 굳고 정하다고요. 굳세고 깨끗하다. 이 두 단어가 바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매나무는 더 이상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조용한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깨끗함으로 시련을 견뎌내는 삶의 모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힘든 시절에 쓰인 한 개인의 편지가 어떻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 힘의 비밀은 아마도 이 시의 독특한 형식과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에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시의 힘은 꾸밈 없는 형식에서 나와요. 막 줄줄 읽히는 산문 같은 리듬은 옆에서 친구가 고백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나오는 잦은 쉼표는 화자의 머뭇거리는 숨결까지 느껴지게 만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시 억압받던 평안도 사투리를 그대로 썼다는 점이에요. 이건 가장 나다운 목소리로 이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그런 조용한 저항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시의 화자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갑자기 영웅처럼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겠다는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한 결심에 도달하죠. 바로 이 지극히 현실적인 회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힘든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굳고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여러분만의 갈매나무는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